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어디로 갈까요? 대통령 방일 끝내 무산. 끝내 무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협의에 상당한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일 양국은 원래 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후 일본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 갖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로서는 단순히 정상끼리 이게 몇십 분씩 만나고 끝나는 건 의미가 없죠. 적어도 어떤 공동 성명 같은 걸 미리 만들어놔야 할 텐데요. 네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논의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한 일본 대사관 소마공사가 최근 문 대통령을 겨냥한 성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후속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회담 무산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어제 아침에 박수현 청와대 수석과 제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들으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지간한 성과가 나오면 그래도 가서 만나보자, 회담하자. 저는 이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김준일 기자도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후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겁니다. 일단 왜 한일 관계냐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되게 잘 됩니다. 북중일만 빼고. 예,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둘러싼 이거를 빼고는 다 잘 되고, 이를테면 G7 가가지고 뭐 정상회담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 굉장히 귀빈 대접받고 잘 되고, 근데 북중일은 안 돼요. 근데 북중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라냐?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안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을 둘러싼 어떤 포위, 전 세계적 포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국내 문제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은 둘 다 국내 문제고, 그리고 미국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한 다음에 이를테면 북한 관계 개선. 예를 들면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네네.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오히려 좀 북한하고의,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에 미온적이었는데 일본이 강력하게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문제까지 해결되는 뭐 이런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힌 거를 일본은 먼저 풀고 그다음에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본을 가려고 해? 왜 정상회담을 저렇게 하려고 해? 라는 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답을 찾자면 바로 이런 배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했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어저께 틀어진 이제 이유. 예, 박수현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미흡했다라는 거를 이유로 첫 번째 내세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위안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조치를 해라라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었고, 우리는 수출 규제 완화, 그러니까 없애라, 이제 다시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가 네네. 이제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성과가 나면 가려고 했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 소마공사의 그 발언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 네. 반중 감정, 반북 감정이 역대 최악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게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와대에. 우리 한국 정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결국은 못 간 것이고, 이제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좀 요원해지지 않았는가.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일본의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우익들이 또 그렇죠. 한국 대립이 또 나올 거고, 그렇죠. 새로 누가 총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기조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양국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뭔가 진전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광일 기자, 어제 그 박수현 수석이 그 소마공사, 일본 대사관의 넘버2 소마공사의 그 성적 비하 발언은 일본이 응당한 조치를 내면 그것은 방일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응당한 조치가 구두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어쨌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외교적인 수사로 돌려 말하지만 빨리 잘라달라. 그걸로 우리가 좀 출구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우리로서는 계속 던졌을 텐데. 그래야 여론도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원칙적인 답안 어떤 뭐 우리가 조치하겠다라고는 사인을 보내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지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 출구 전략을 찾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다 겹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일은 없던 일, 네. 개막식 자체에 참석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요. 도쿄올림픽 선수촌 연결을 할 겁니다. 거기 이제 우리 기자가 가 있는데 분위기는 어떤지 뭐 등등등 해서 그 도쿄올림픽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사상 초유의 중도 귀환. 청해부대 얘기군요. 예, 어제 우려가 현실이 됐죠.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24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승조원 301명 가운데 80%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단일 공간 최대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공군 수송기 타고 귀국길에 오른 청해부대 승조원 전원은 오늘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복귀 시점은 원래 다음 달이었는데 이제 한 달가량 빨라져서 초유의 중도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현지에 급파된 200명 규모 특수임무단은 문무대왕함 인수를 마쳤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9시까지 1,15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정까지 합하면 또 1,200명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피서객이 몰린 강원 동해안, 특히 강릉은 2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만 50세에서 52세 백신 사전 예약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국회 이제 국방위원 성일종 의원하고 조금 더 깊게 나누긴 할 겁니다만 김준일 기자. 예. 김준일 기자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도대체 백신이 여기까지는 왜 안 갔을까? 지금 국내 장병들은 백신 다 맞았거든요. 근데 왜 이 파병지에 보낸 공해상에 있는 이 위험한 환경에 있는 장병들에게는 안 갔을까? 왜라고 파악되세요? 일단 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탑승해서 나간 게 2월이거든요. 네. 2월 당시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장병들이 네. 아니었던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추후에 그때 근데 백신 확보 상황도 상당히 여의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추후에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고 수송을 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화이자나 이런 것들은 극저온 뭐 영하 80도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날라가지고 접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고 어저께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군하고 질병관리청하고 약간의 뭐 책임 떠넘기기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 백신 해외 반출이 안 돼서 이렇게 못 맞췄다 이런 식으로 핵심은 예.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안 맞는 게 낫겠다로 접종 안 시키는 게 낫겠다로 결론이 난 건지 아니면 그 협의조차 없었던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했는데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서 안 맞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것과 협의조차 안 됐다는 것과 협의를 하긴 했는데 구두로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것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협의를 뭔가 언급이 되는 정도는 있었는데 슬쩍? 예, 슬쩍.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 이거 맞춰야 되는데 뭐 어떡하지? 구두 협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질병청도 다 인정한 거죠. 예, 예. 구두로 얘기가 있었다. 근데 질병청은 그걸 협의라고 우리는 보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절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돌아오면 맞추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도 아니고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진단율이 매우 17%에서 40%대로 낮은 이런 거를 이거는 왜 실렸는지조차 왜 그것도 지금 화학이 안 되고 있어요. 김광일 기자. 예. 어제 김광일 기자도 밤 11시까지 막 취재해서 올리고 이러던데 지금 이제 백신을 왜 못 맞췄느냐 예. 요거 하나랑 도대체 최초 감염원은 어디냐. 여기는 완전 밀폐된 함정인데 어떻게 감염이 된 거냐. 이게 궁금한데요. 그 두 가지 줄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백신에 어디에 방역이 구멍이 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지금 어떻게 백신이 반출되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 주신 현지에서
최초에 누군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됐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했냐 이 두 가지가 큰 줄기인 것 같은데 어제 그 종편 방송에서 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1호 감염자가 조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밖에서 들어온 외부 음식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식자재를 통한 감염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어제 밤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다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폐렴으로 처음 실려간 사람이 조리장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첫 확진자 또는 감염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아직은 없다. 라는 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이 조리원인 건 맞는데, 예. 조리장인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최초 감염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모른다. 사람도 그 안에 있던 다른 사람한테 감염됐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따져보고 명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파악하는 부분까지도 네. 남은 시간 우리가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방역에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가 이거를 찾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인터뷰로 더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주춤하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 대선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KSY가 TBS 의뢰로 지난 16, 17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한테 대권 적합도를 물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3%, 이재명 경기지사가 25.4%로 각각 1, 2위를 유지했고요.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9.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6% 기록하며 각각 크게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재명 23.8, 윤석열 22, 이낙연 20.1. 세 사람이 몰려있네요. 그리고 나서 4위 정세균 6.4. 이러면은 사실 이 여론조사대로라면은 이건 확실한 3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건 이제 JTBC 리얼미터 여론조사였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네. 건 KSY, TBS 어제 이제 여론조사 여러 개가 좀 발표가 네네. 됐는데요. 말씀 주셨던 JTBC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상승세가 훨씬 더 뚜렷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운 게 JTBC 거였군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3강. 예. 명확한 삼각이 나타났고. 요 조사에서는 심지어 세 후보가 예. 오차 범위 안으로 붙어갖고 이제 3강 구도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당 투톱 간 신경전은 어제 더 거칠었었는데요.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이 이낙연 전 대표 비방 지령 내린 사건이 고발 사태로까지 이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당에서는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어제 오후에 이 두 개 기관의 여론조사가 거의 뭐 동시에 나오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출렁였다고요. 예. 예. 그리고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도 17일에서 18일 1,015명으로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27.1%로 많이 선두를 달리긴 했는데 양자 대결을 해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둘 다 이재명, 이낙연이 이기는 걸로 여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낙연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럼 왜 그러느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19일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5%로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연동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예전 총리 시절에도 그랬던 총리 듯이. 시절에도 그랬던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어떤 사생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누구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 보면은 그 여성들한테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거 민감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2030도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강 구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가희 기자. 이런 상황에 경선 연기가 주목되는 까닭이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이제 민주당이 5주를 연기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10월 10일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하면 10월 15일까지로 이제 보이는데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통상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이제 9월 말 10월 초쯤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좀 주목되는 대목은 이낙연 후보가 현역 의원이어서 국감에 공격하는 공격수 입장으로 나가게 되고 이재명 지사는 자치단체장이어서 수비수 입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판에서는 공격수 입장이 유리하겠죠. 이때 또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지 어떤 과정이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수 입장이긴 한데
여당이잖아요. 그건 또 감안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어쨌든 국감에서 또 한번 이들의 활약 여기서 누가 약진할지 누가 또 떨어질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볼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